시끄러워. 어머니가 연세 드셔서 깜빡하실 수도 있지. 며느리가 돼서 그걸 못 참아? 꼭 이렇게 집안 망신을 줘야겠어? 등 뒤에서 들려온 그 날카로운 철컥 소리. 그것은 단순한 도어록 잠금 소리가 아니었다. 단두대에 칼날이 떨어져 내려 이 세상과 나를 이어주던 마지막 온기에 끈을 툭 하고 끊어버리는 소리 같았다. 전자 도어록이 자동으로 잠기는 소리였다. 나는 얇디얇은 분홍색 기모면 잠옷차림의 뒤꿈치가 훤히 드러나는 실내용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 손에는 방금 현관 앞에서 주워든 택배 상자가 들려 있었다. 불과 1초 전 시어머니 박옥자 여사는 그 비싼 이탈리아제 가죽 소파에 앉아 아침 막장 드라마에 시선을 고정한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손을 휘저었었다. 수아야, 문 앞에 택배 좀 가져와라. 내가 허리가 쑤셔서 꼼짝을 못하겠네. 함정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조차 하지 못했다. 이곳은 지은 지 20년이 넘은 복도식 아파트였고 복도 창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 칼날 같은 삭풍이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며 들이치고 있었다. 서울의 1월, 기온은 이미 영하 15도 아래로 곤두박질 친 상태였다. 몸을 돌려 도어록 덮개에 손을 댔다. 손끝에 닿은 감촉은 마치 죽은 사람의 뼈를 만지는 것처럼 섬뜩하고 차가웠다. 비밀번호를 눌렀다. 띠. 문이 열리는 경쾌한 멜로디가 아니었다. 그것은 날카롭고 급박한 경고음, 안에서 이중 잠금 기능을 설정했을 때만 들리는 거부의 비명이었다. 심장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에 꽉 쥐어짜이는 듯 덜컥 내려앉았다. 어머니. 조심스럽게 불러보았다. 목구멍을 채 빠져나오기도 전에 찬 공기에 얼어붙어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 문이 잠긴 것 같아요. 좀 열어주시겠어요? 집안은 죽은 듯이 고요했다. 오직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소음만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드라마 속 악독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물벼락을 끼얹는 장면인지 과장된 효과음과 비명소리가 섞여 들렸다. 나는 묵직한 방화문을 쾅쾅 두드렸다. 결혼할 때 남편 김지훈이 방음과 방범 효과가 최고라며 유난을 떨며 골랐던 그 문이었다. 지금 그 빌어먹을 방음 효과가 나의 가장 큰 적이 되어버렸다. 어머니. 저 수아예요. 밖에 너무 추워요. 어머니. 목청을 높여 소리치며 철문을 두드려대자 손바닥이 징징 울렸다. 여전히 대답은 없었다. 복도의 센서 등이 내 움직임에 반응해 켜졌다. 낡고 노란 불빛이 쏟아졌지만 온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고개를 숙여 내 꼴을 내려다보았다. 발목은 이미 공기에 노출되어 닭살이 돋아 있었다. 그 분홍색 슬리퍼는 쓰레기장 옆에 버려진 낡은 인형처럼 우스꽝스러워 보였다. 정말 못 들으신 걸까? 텔레비전 소리가 저렇게 큰데? 나는 손을 들어 초인종을 눌렀다. 딩동, 딩동. 청아한 벨소리가 텅 빈 복도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1분이 지났다. 2분이 지났다. 툭 하고 센서 등이 꺼졌다. 어둠이 밀물처럼 순식간에 나를 집어삼켰다. 어둠 속에서 허공에 팔을 휘저었다. 다시 불이 켜지며 창백하게 질린 내 얼굴을 비췄다. 공포가 덩굴처럼 척추를 타고 기어올랐다. 이건 실수가 아니다. 절대로. 내가 문을 나서는 순간 그 노인은 나이답지 않은 날렵한 동작으로 현관까지 달려나와 이중 잠금 버튼을 눌렀을 것이다. 도대체 왜? 어제 저녁 식사 때 내가 한 말 때문인가? 어머니, 생선조림이 좀 짜네요. 그이 요즘 혈압도 높은데 우리 좀 싱겁게 먹어요. 고작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아니면 그저께 사고뭉치 시동생 차 사주는데 내 결혼 전 비상금을 내놓으라는 요구를 거절해서?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에 이가 딱딱 부딪히며 달달달 소리가 났다. 나는 겨드랑이에 손을 끼우고 몸을 최대한 웅크려 마지막 체온을 지키려 애썼다. 이곳은 경기도의 한 복도식 아파트. 평소라면 이웃이 지날 법도 하지만 평일 오전 10시 젊은이들은 출근했고 노인들은 따뜻한 방바닥에 배를 깔고 있을 시간이었다. 달그락. 옆집 403호 문이 갑자기 열렸다. 나는 구세주라도 만난 듯 고개를 번쩍 들었다. 나온 사람은 옆집 최씨 아줌마였다.
두툼한 롱패딩 차림에 분리수거할 쓰레기 봉투를 든 그녀가 밖으로 나왔다. 문 앞에 쭈그리고 앉아 벌벌 떠는 나를 본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 눈빛. 놀라움에서 시작해 이내 상황을 파악했다는 듯한 눈빛. 그리고 마지막엔 동정과 우월감이 뒤섞인 묘한 표정으로 바뀌었다. 이 아파트에서 500이 호 시어머니가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으니까. 아이고, 이게 누구야? 수아 세대간이야? 최 씨 아줌마는 다가오지 않고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마치 길 잃은 유기견을 보듯 혀를 찼다. 꼴이 왜 그래? 열쇠 두고 나왔어. 아줌마. 입술이 보라색으로 얼어붙어 발음이 뭉개졌다. 핸드폰 좀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어머니가 안에 계신데 주무시는지. 최 씨 아줌마의 시선이 굳게 닫힌 우리 집 문과 나 사이를 오갔다. 그녀는 곤란하면서도 예의 바른 미소를 지으며 슬금슬금 엘리베이터 쪽으로 뒷걸음질 쳤다. 어머, 이를 어째? 핸드폰을 충전기에 꽂아두고 나왔네. 노인네 건망증이 이렇다니까. 내가 지금 재활용 수거차 올 시간이라 급해서. 문 좀 더 두드려봐. 노인네들 귀 어둡잖아. 그녀는 도망치듯 열린 엘리베이터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다. 닫히는 엘리베이터 문 스테인리스판에 그녀의 모습이 비쳤다. 고개를 숙이고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 몸보다 마음이 더 시려왔다. 이것이 현실이다. 남의 집안 싸움, 특히 며느리 잡는 시어머니 이야기에 끼어들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다. 모든 동정은 싸구려이고 오직 구경하고 싶은 욕망만이 진짜다. 시간은 멈춘 듯 했다. 발가락 감각이 사라져 마치 돌덩이 같았다. 폐로 들이마시는 공기가 깨진 유리 조각처럼 가슴을 찔렀다. 3년 전 가을이 떠올랐다. 한강공원 잔디밭에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던 김지훈. 수아야, 나랑 결혼해줘. 우리 집 형편 넉넉지 않은 거 알지만 맹세할게. 절대 너 눈물 흘리게 안 해.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집만 들어줄게. 제일 따뜻한 집. 그 집이 바로 문 하나를 사이에 둔 저곳이었다. 두꺼운 방화문 너머의 풍경이 눈에 선했다. 보일러는 빵빵하게 돌아가고 가습기는 부드러운 수증기를 뿜어내고 공기 중에는 아까 끓이던 갈비찜 냄새가 배어있을 것이다. 박옥자 여사는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내가 어제 사온 제주 감귤을 까먹고 있겠지. 과즙이 톡톡 터지는 그 달콤한 귤을 먹으며 문밖에서 들리는 희미한 두드림 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을 것이다. 그녀는 즐기고 있다. 자기가 여왕이고 나는 언제든 문 밖에 내쫓길 수 있는 이방인이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이 잔인한 쾌감을 즐기고 있는 것이다. 의식이 흐릿해졌다. 1시간인지 2시간인지 모를 시간이 흘렀다. 몸의 떨림조차 멈췄다. 근육이 굳어버린 것 같았다. 피가 혈관 속에서 얼어붙어 흐르지 않는 느낌이었다. 울고 싶었지만 눈물이 나오면 얼어버릴 것 같아 억지로 눈을 부릅떴다. 시멘트 바닥에 깔린 더러운 발판만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철컥. 등 뒤에서 들려온 구원의 소리. 죽음처럼 고요한 복도에서 그 소리는 천상의 나팔 소리 같았다. 문이 열렸다. 훅 하고 끼쳐오는 열기. 눈물이 핑 돌 정도로 따뜻한 공기에 집 특유의 섬유 유연제 향기가 섞여 있었다. 박옥자가 문 앞에 서 있었다. 두툼한 양모쇼를 두르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유자차를 든 채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 아는 구역질 날 정도로 자애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어머, 수아야. 그녀가 과장된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손을 내밀어 나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대신 뜨거운 유자차를 호호 불어 한 모금 홀짝이더니 느긋하게 입을 열었다. 내 정신 좀 봐. 드라마에 너무 빠져서 내가 택배 가지러 나간 걸 그새 깜빡했구나. 너는 문을 좀 크게 두드리지 그랬니? 미련하게. 미안함이라곤 눈꼽만큼도 없는 오직 내 어리석음을 탓하는 말투였다. 마치 2시간이나 밖에 섰던 게 내 탓이라는 듯이.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가 마비되어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고장난 인형처럼 문틀을 붙잡고 힘겹게 몸을 끌어당겼다. 박옥자는 그저 내려다보았다. 버둥거리는 나를 보며
그녀의 눈동자에 스치듯 지나간 것은 쾌감이었다. 그녀는 찻잔을 내려놓고 나를 부축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얼른 들어와라. 찬바람 들어온다. 난방비가 얼만데. 그녀는 몸을 돌려 거실로 향하며 투덜거렸다. 정말이지, 택배 하나 가져오는데 무슨 시간이 이렇게 걸려. 나는 현관으로 기어 들어갔다. 분노도, 비명도, 따짐도 없었다. 약자의 분노는 소음일 뿐이다. 이곳의 법을 만드는 건 저 여자니까. 저 여자가 나를 죽이고 싶어 한다는 걸 알았으니까. 굳어버린 나뭇가지 같은 손가락으로 문을 닫았다. 그때가 1월 12일 오후 2시였다. 나는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그 시각부로 순종적이고 참을성 많던 며느리 한수아는 문밖의 칼바람 속에서 얼어 죽었다. 기어 들어온 것은 복수의 악령이었다. 저녁 7시 현관에서 익숙한 버튼 소리가 들렸다. 띠띠띠띠, 철컥. 김지훈이 돌아왔다. 고기 굽는 냄새와 찬 공기를 몰고 들어온 그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징징거렸다. 여보, 나왔어. 아, 피곤해. 오늘 김 부장 또 지랄. 신발을 벗던 그가 식탁 앞에 앉아있는 나를 발견했다. 나는 두꺼운 오리털 이불을 뒤집어 쓰고 뜨거운 물이 담긴 컵을 쥔 채 백지장처럼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입술에는 핏기가 하나도 없었다. 왜 그래? 어디 아파? 그가 다가와 내 이마를 짚으려 했다. 어이구, 우리 아들 왔어? 박옥자가 주방에서 깎은 과일 접시를 들고 튀어나왔다. 그녀는 내 입을 막으려는 듯 목소리를 높이며 나와 남편 사이를 막아섰다. 지훈아, 수아 나무라지 마라. 오늘 내가 주책이지. 텔레비전 보다가 깜빡 잠이 들었지 뭐냐? 제가 열쇠도 없이 나갔다가 밖에서 좀 떨었어. 아이고, 늙으면 죽어야지. 내가 노망이 났나? 며느리 얼어 죽일 뻔했네. 그녀는 잊지도 않은 눈물을 훔치는 척하며 김지훈의 눈치를 살폈다. 김지훈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그는 자책하는 어머니를 한 번,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덜덜 떠는 나를 한 번 번갈아 보았다. 나는 이 남자를 보았다. 나의 남편. 기다렸다. 그가 화를 내주기를. 엄마가 어떻게 사람을 영하의 날씨에 2시간이나 방치하냐고, 제정신이냐고 따져주기를.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찌푸려진 미간은 어머니의 실수가 아니라 이 어색한 공기를 향해 있었다. 엄마, 앞으론 좀 조심하세요. 김지훈은 한숨을 쉬었다. 손뭉치처럼 맥 빠진 목소리였다. 안 그래도 불면증 있으신데 모처럼 주무신 걸 어쩌겠어요. 그리고는 고개를 돌려 나를 보았다. 짜증 섞인 눈길이었다. 수아 당신도 그래? 택배 가지러 가면서 핸드폰은 왜 안 챙겨? 엄마 연세 드셔서 깜빡깜빡 하시는 거 알잖아. 밖에서 문을 좀 더 세게 두드리지 그랬어. 엄마 마음 불편하시게 이게 뭐야? 이것이 내 남편이다. 어머니가 악어의 눈물 한 방울만 흘리면 나의 모든 고통은 철없는 며느리의 투정이 된다. 컵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리고 이가 갈렸다. 컵의 온기가 손바닥을 데웠지만 마음속 빙판은 녹지 않았다. 그러게 말이에요. 나는 고개를 들어 두 모자를 바라보았다. 사포를 문지르는 듯 거친 목소리가 나왔다. 얼굴 근육을 억지로 움직여 울음보다 더 비참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제 잘못이죠. 어머니 탓하면 안 되는데. 어머니 연세 드셔서 깜빡하시는 거 병이잖아요. 고쳐야죠. 김지훈은 내 말 속의 가시를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안도하며 내 어깨를 툭툭 쳤다. 당신이 그렇게 생각해주니 다행이다. 가함한 사성이라잖아. 얼른 밥 좀 차려줘. 배고파 죽겠다. 박옥자가 옆에서 사과 한 조각을 입에 쏙 넣고 아삭아삭 씹었다. 그녀의 눈빛은 말하고 있었다. 봤지? 넌 날 못 이겨. 나는 고개를 숙여 컵 속의 물결을 응시했다. 그래요, 어머니. 어머니는 정말 병이 든 게 맞아요. 그것도 아주 심각하게. 그렇게 노망난 척하는 걸 좋아하시니 제가 그 노망난 노인 역할 아주 끝까지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다음 날 아침.
커튼 틈으로 햇살이 비쳤지만 집안의 음습한 공기는 그대로였다. 김지훈이 출근하고 다시 둘만 남았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상전처럼 소파에 앉아 아침상을 대령하길 기다리고 있었다. 수아야, 오늘 김치찌개가 좀 밍밍하아. 젓가락으로 두부를 휘적거리며 타박이 이어졌다. 양념 좀 팍팍 넣으라니까 아끼다 똥 된다. 죄송해요, 어머니. 다음엔 신경 쓸게요. 나는 순한 양처럼 고개를 숙였다. 꼬투리 하나 잡힐 것 없는 공손한 태도였다. 돌아서서 주방으로 들어오는 순간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화면에는 초소형 카메라 앱이 실행되고 있었다. 어젯밤 모두가 잠든 사이 나는 유령처럼 맨발로 거실을 배회했다. 시계 뒤, 거실장 화분 잎사귀 아래, 그리고 주방 선반에 다 쓴 커피통 틈새. 손톱만한 카메라들을 심어두었다. 박옥자의 동선을 완벽하게 감시할 수 있는 각도였다. 신용카드 한도를 꽉 채워 산 장비들이었지만 전혀 아깝지 않았다. 화면 속에서 이를 쑤시고 있는 저 여자를 보며 입꼬리를 올렸다. 이전에는 말로 설명하려 했고 김지훈에게 호소하려 했다. 하지만 내가 틀렸다. 말은 힘이 없다. 오직 화면만이 영원한 증거다. 게다가 단순히 못된 시어머니라는 것만으론 부족하다. 못된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한다는 말은 통해도 시어머니를 쫓아내긴 힘들다. 효가 지배하는 이 나라에서 며느리의 고통 따윈 참아야 할 덕목이니까 더 강력한 명분이 필요했다. 남편이 제 손으로 어머니를 내치게 만들 명분. 바로 광기였다. 어머니. 나는 작은 배를 들고 거실로 나갔다. 그 어느 때보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접시를 일부러 그녀의 손이 닿기 힘든 테이블 끝자락에 놓았다. 이거 어머니 좋아하시는 신꼬배예요. 엄청 달아요. 박옥자가 흘겨보며 손을 뻗었다. 거리가 멀어 몸을 기울여야 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접시에 닿으려는 찰나 나는 도와주는 척 슬쩍 손을 뻗어 접시 밑단을 쳤다. 와장창. 비싼 도자기 접시가 박살나고 배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다. 박옥자가 멍하니 있다가 벌떡 일어났다. 손이 번개처럼 날아왔다. 이 칠칠 맞지 못한 년. 일부러 그랬지. 짝.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뺨이 타오르듯 아팠다. 하지만 나는 피하지 않았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저 가만히 서서 그녀의 욕설을 내 부모까지 들먹이는 저주를 온몸으로 받아냈다. 지금 이 순간 시계 뒤의 전자눈이 이 모든 광경을 붉은 안광을 번뜩이며 기록하고 있다는 걸 아니까. 하지만 이걸로도 부족하다. 며느리 좀 때리는 건 한국 남자들 눈에는 그저 덤머니 성격이 좀 괄괄하신 것뿐이다. 시나리오의 수정이 필요했다. 화풀이가 아니라 발작처럼 보여야 한다. 그 후 2주는 나의 완벽한 연극 무대였다. 음식에 장난을 쳤다. 독을 타는 멍청한 짓은 하지 않았다. 디카페인 커피를 고카페인으로 바꾸고 둥글레차 대신 진한 녹차를 먹여 밤새 잠들지 못하게 했다. 그녀는 점점 예민해지고 초조해졌다. 그녀가 제일 좋아하는 막장 드라마 클라이맥스의 와이파이 공유기를 꺼버리고는 천연덕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텔레비전 멀쩡한데 리모컨 잘못 누르신 거 아니에요? 그녀가 물건을 찾을 때면 몰래 안경을 냉장고 야채칸에 틀니를 꽃병 속에 숨겨두었다. 그리고 그녀가 길길이 날뛰며 나를 도둑 취급할 때마다 남편이 보는 앞에서 보란 듯이 그 엉뚱한 곳에서 물건을 찾아냈다. 공포에 질린 눈으로 물으면서 어머니 왜 틀니를 꽃병에 넣어두셨어요? 정말 기억 안 나세요? 서서히 김지훈의 눈빛이 변해갔다. 짜증에서 의구심으로 그리고 깊은 우려로. 결정적인 날은 어젯밤이었다. 나는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돌려 지난 보름간의 기록을 정교하게 다듬었다. 내가 도발한 장면은 전부 잘라냈다. 내가 물건을 숨기는 장면도 삭제했다. 남은 건 오직 이유 없이 폭발하고 허공에 대고 욕설을 퍼붓고 사실은 나에게 한 욕이었다. 밤새 거실을 유령처럼 배회하는 박옥자의 모습뿐이었다. 앞권은 가위 사건이었다. 내가 그녀의 스웨터 실밥을 일부러 튀어나오게 해서 자극했던 날이다. 화면 속 박옥자는 산발을 한 채
가위를 휘두르며 소리쳤다. 죽여버릴 거야. 다 잘라버릴 거야. 실밥을 자르겠다는 말이었지만 배경소음을 지우고 기괴한 효과음을 깔자 그것은 영락없이 살인 충동에 사로잡힌 치매 노인의 광기였다. 때가 되었다. 토요일 아침 김지훈이 쉬는 날이었다. 나는 내 대학 선배인 신경과 전문의에게 예약을 해두었다. 물론 그 인맥은 비밀이었다. 여보, 어머니 모시고 병원 가봐요. 아침 식사 자리, 나는 며칠째 빨지 않아 꼬질꼬질한 앞치마를 메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최근 시어머니 수발에 얼마나 피폐해졌는지 보여주는 소품이었다. 어머니 요즘 정말 이상하세요? 어젯밤에도 가위 들고 거실 서성이시면서 벽에 대고 말씀하시는데 나 너무 무서워. 나한테 그러시는 건 괜찮은데 혹시 당신이나 어머니가 다치실까 봐. 북엇국을 뜨던 김지훈의 숟가락이 멈췄다. 가위. 그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다. 응. 나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편집된 영상을 재생했다. 나 너무 걱정돼서 홈캠 달아봤거든. 이것 좀 봐. 핸드폰을 그에게 밀었다. 화면 속 어두운 거실 조명 아래 박옥자의 일그러진 얼굴은 공포 그 자체였다. 김지훈은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공포였다. 통제 불능 상태가 된 어머니에 대한 원초적인 두려움. 가자. 그가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다. 병원 가자. 병원 복도의 차가운 소독약 냄새가 마음을 차분하게 했다. 진료실에서 박옥자는 예상대로 길길이 날뛰었다. 나 안 미쳤어. 전현이 꾸민 짓이야. 내가 왜 병원에 와? 그녀는 나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의사는 안경을 추어올리며 심각한 표정으로 차트에 무언가를 적었다. 의사의 눈에 저런 과도한 방어 기제와 피해망상은 치매의 전형적인 증상으로 보일 뿐이었다. 어르신, 진정하세요. 간단한 검사만 해보는 겁니다. 의사가 나직하게 말하고는 보호자인 우리를 보았다. 나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의사의 손을 부여잡았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선생님, 돈은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 제발 고쳐주세요. 원래 얼마나 곱고 점잖은 분이셨는데 요즘엔 배변 실수하시고 벽에 칠까지 하세요. 저 정말 너무 힘들어서. 내가 오열하며 휘청거렸다. 김지훈이 나를 부축하며 참담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서 마지막 망설임이 사라지는 게 보였다. 30분 후. 책상 위에 붉은 도장이 찍힌 진단서가 놓였다. 중증 알츠하이머 및 공격성 행동장애. 종이 한 장을 쥔 김지훈의 손이 덜덜 떨렸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진행될 수가? 그가 넋이 나간 듯 중얼거렸다. 나는 그의 등 뒤에 서서 딱딱하게 굳은 어깨에 손을 올렸다. 여보, 의사 선생님 말씀 들었잖아. 치매는 진행 속도가 무섭대. 이러다 가스불이라도 켜두시면, 아니면 밤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말을 아꼈지만 김지훈의 머릿속에는 이미 영혼까지 끌어모아 산 아파트가 화마에 휩싸이는 장면이 재생되고 있을 것이다. 그에게 그것은 어머니의 병보다 더 끔찍한 재앙이었다. 그럼 어떡하지? 그가 고개를 돌려 나를 올려다보았다. 그 눈빛. 길 잃은 어린아이 같은 무력한 눈빛. 나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성모 마리아처럼 자애롭고 슬픈 표정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여보, 경기도 쪽에 공기 좋은 요양원이 있대요. 시설도 호텔급이고 재활 프로그램도 좋대. 비용이 좀 비싸긴 한데 내 결혼 반지랑 친정 엄마가 주신 예물 팔게요. 어머니만 편해지신다면 난 괜찮아요. 김지훈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감동에 벅차 나를 와라 끌어안았다. 수아, 야 정말 고마워. 미안하다. 내가 더 잘할게. 넌 정말 천사야. 내 어깨에 얼굴을 묻은 그는 보지 못했다. 내 입가에 걸린 서늘하고 비릿한 미소를. 나는 그가 앉는 대로 가만히 몸을 맡긴 채 그의 어깨 너머 병원 복도 끝에 있는 차가운 창문을 바라보았다. 창밖 서울의 하늘은 금방이라도 폭설을 쏟아낼 듯 잿빛으로 잔뜩 흐려 있었다. 그녀를 보내버리기 딱 좋은 날씨였다. 그 주 주말
집에서는 마지막 협상이 벌어졌다. 말이 협상이지 사실상 일방적인 선고나 다름없었다. 박옥자는 소파에 앉아 탁자 위에 놓인 요양원 팜플렛을 노려보았다. 파란 하늘과 흰 구름, 그리고 가식적으로 웃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사진이 박힌 종이었다. 나 안 가. 그녀는 팜플렛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이것들이 날 갖다 버리겠다는 거야? 나 안 미쳤어. 김지훈, 이 불효자식아. 너는 이 여우 같은 년 말만 듣고 내 어미를 내다 버리겠다는 거냐? 지훈은 괴로운 듯 머리를 감싸쥐고 어머니의 눈을 피했다. 엄마,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요양하러 가시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도 그러셨잖아요.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하시다고요? 수아도 할 만큼 했어요. 얜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전문가는 무슨. 전현이 날 해코지 하려는 거야. 박옥자가 지훈의 팔을 잡으려고 달려들었지만 내가 그 사이를 막아섰다. 어머니, 흥분하지 마세요. 혈압 오르시잖아요. 나는 그녀의 손목을 꽉 움켜쥐었다. 내 손톱이 그녀의 늘어진 살가죽을 깊게 파고들었다. 남들이 보기엔 부축하는 모습이었지만 그녀만이 내가 얼마나 세게 쥐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그녀의 귓가에 입을 대고 우리 둘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나직하게 속삭였다. 어머니, 그냥 가세요. 거긴 정말 따뜻해요. 제가 문 밖에 있던 그날처럼요. 박옥자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그녀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지난 3년간 쥐 잡듯 잡았던 며느리의 진짜 얼굴을 처음으로 마주한 것이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아들에게 내가 악마라고 소리치고 싶어 했다. 하지만 내가 한 발 빨랐다. 나는 다급하게 고개를 돌려 지훈에게 외쳤다. 여보, 빨리요. 어머니 또 발작 시작하셨어. 날 못 알아보셔. 약 좀 빨리 가져와요. 지훈은 허둥지둥 의사가 처방해준 진정제를 찾으러 뛰어갔다. 박옥자는 필사적으로 발버둥치며 고함을 질렀다. 전현도 연기하는 거야? 가짜라고. 하지만 이미 미치광이로 진단받은 노인의 입에서 나오는 진실은 그저 병세가 악화되었다는 증거로만 들릴 뿐이었다. 그녀가 변명하고 발버둥칠수록 지훈의 눈에는 병이 깊어진 것으로만 보였다. 결국 약기운이 돌자 박옥자는 축 늘어진 채 소파에 쓰러졌다. 초점 잃은 눈동자가 허공을 맴돌았다. 나는 부드러운 손길로 담요를 덮어주며 주름진 그녀의 이마를 쓸어넘겼다. 주무세요, 어머니. 눈 뜨면 새집일 거예요. 그날은 12월 22일, 동지였다. 예로부터 동짓날엔 팥죽을 먹어 악귀를 쫓아낸다고 했다. 나는 창밖으로 흩날리는 눈발을 보며 생각했다. 악귀를 굳이 쫓아낼 필요는 없다. 그저 있어야 할 곳으로 보내버리면 그만인 것을. 사람을 태우러 온 검은색 승합차가 아파트 현관 앞에 멈춰섰다. 차체에는 송림요양원이라는 글씨가 박혀 있었지만 현지 사람들 사이에서 그곳은 더 적절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다. 바로 현대판 고려장 종착역. 강원도 깊은 산골, 폐교를 개조해 만든 그곳은 1년 내내 눈이 쌓여 있고 교통이 끊기기 일수인 곳이었다. 그곳을 찾기 위해 나는 10군데가 넘는 중개소에 전화를 돌려 딱 3가지 조건을 강조했다. 가성비가 좋을 것, 관리가 엄격할 것, 그리고 보호자가 자주 찾아가지 않아도 될 것. 박옥자는 덩치 큰 요양보호사 2명에게 양팔이 들려 짐짝처럼 차 안으로 구겨 넣어졌다. 지훈은 차 문을 잡고 악어의 눈물을 흘렸다. 엄마, 주말에 바로 갈게요. 하지만 나는 안다. 그는 오지 않을 것이다. 주말이면 골프를 치러 가야 하고 친구들과 술을 마셔야 하고 어머니의 잔소리가 사라진 자유를 만끽해야 하니까. 차 문이 닫히는 순간 약기운이 좀 가셨는지 박옥자가 차창에 매달렸다. 그녀는 절망적인 눈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나는 쏟아지는 눈보라 속에 서서 그녀가 안마의자 사려고 모아둔 돈으로 산 최고급 캐시미어 코트를 여미며 서 있었다. 입가에 우아한 미소를 띠고 손을 흔들었다. 안녕히 가세요, 어머니. 승합차는 시커먼 매연을 내뿜으며 하얀 설경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몸을 돌려 지훈의 팔짱을 꼈다. 여보, 밖이 너무 춥다. 얼른 들어가요. 그래. 지훈은 코를 훌쩍이더니 천근만근이던 짐을 내려놓은 듯 가벼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집에 가자. 우리는 엘리베이터에 탔다. 층수를 알리는 숫자가 바뀌었다. 5층에 도착했다. 나는 손을 뻗어 익숙한 도어록 덮개를 올렸다. 이번에는 손끝이 시리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비밀번호를 누르지 않고 가만히 서 있었다. 왜 그래? 지훈이 의아한 듯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고개를 돌려 이 남자를 바라보았다. 3년을 한 입을 덮고 살았으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침묵을 택했던 비겁한 남자. 내 미소에는 그가 이해할 수 없는 서늘한 한기가 서려 있었다. 여보. 나는 검지로 내 관자놀이를 톡톡 두드렸다. 마치 가벼운 농담을 하듯 경쾌한 말투였다. 나도 요즘 건망증이 심해서 집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것 같아. 지훈이 멍하니 입을 벌렸다. 나는 허공에 손을 든 채 그를 빤히 응시했다. 누를 생각은 없어 보였다.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나는 천천히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차가운 비상 열쇠가 만져졌지만 꺼낼 생각은 없었다. 그대로 서서 센서 등이 꺼지고 다시 어둠이 내려앉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 어둠 속에서 지훈의 호흡이 조금씩 거칠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눈을 감고 이 숨막히는 정적을 즐겼다. 그리고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섰다. 짧은 순간의 적막은 마치 얼음물에 적신 수건처럼 지훈의 입과 코를 묵직하게 틀어막았다. 복도의 센서 등이 다시 꺼지고 칠흑 같은 어둠이 우리를 감쌌다. 그는 내 표정을 볼 수 없었지만 나는 그의 급박하고 무거운 숨소리와 패딩 점퍼가 스치는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수아야. 그의 목소리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장난치지 마. 하나도 재미없어. 어둠 속에서 나는 주머니 속 비상 열쇠의 차가운 톱니를 만지작거렸다. 그가 핸드폰을 꺼내 불을 밝히려는 찰나 나는 악몽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짧게 웃음을 터뜨렸다. 훗. 짧고 가벼운 웃음소리가 얼어붙은 공기를 갈랐다. 나는 다시 손을 들어 도어로 키패드 위를 빠르게 훑었다. 띠, 철컥. 익숙한 잠금 해제 소리가 울리고 문을 밀었다. 다시 켜진 센서 등 아래 내 얼굴에는 흠잡을 데 없이 온화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놀라긴, 여보. 나는 여느 때처럼 그의 슬리퍼를 꺼내주며 몸을 비켜섰다. 그냥 당신한테 알려주고 싶어서 그랬어. 기억을 잃어버린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어머니도 그때 참 무섭고 외로우셨겠다. 그치. 지훈은 현관에 못 박힌 듯 서서 집안의 따뜻한 불빛을 바라보았다. 목을대가 크게 위아래로 움직였다. 방금 느꼈던 찰나의 공포에 진이 빠진 듯 그는 아무 말 없이 신발을 벗고는 도망치듯 서재로 들어가 버렸다. 쾅 하고 서재 문이 닫히자 거실에는 나 혼자 남았다. 집 안을 둘러보았다. 소파 한가운데 다리를 틀고 앉아 발톱을 깎으며 온갖 참견을 해대던 그 그림자는 이제 없다. 퀴퀴한 파스 냄새와 오래된 기름 냄새도 사라졌다. 창가로 다가가 블라인드를 걷었다. 아까 그 검은색 승합차는 이미 골목 끝으로 사라지고 없었다.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했다. 네온 사인이 찬바람 속에서 지치지도 않고 번쩍거렸다. 이마를 차가운 유리에 대자 하얀 김이 서렸다. 어머니, 안심하세요. 진짜 지옥 문은 이제 막 열렸으니까요. 강원도의 겨울은 서울보다 일찍, 그리고 더 잔혹하게 찾아왔다. 송림요양원은 태백산맥의 깊은 골짜기에 자리 잡고 있었다. 폐교된 초등학교 건물을 헐값에 사들여 개조한 이곳은 저렴한 비용으로 노인들을 수용하는 곳으로 암암리에 유명했다. 주변은 앙상한 나무들 뿐이었고 나뭇가지 사이를 통과하는 바람은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기괴한 소리를 냈다. 박옥자가 이곳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깊은 밤이었다. 이곳엔 서울의 뜨끈한 보일러 따윈 없었다. 낡은 기름 보일러가 웅웅거리며 겨우 실내 온도를 유지할 뿐이었다. 복도의 형광등은 수명을 다해 깜빡거렸고
공기 중에는 싸구려 소독약 냄새와 눅눅한 이불 냄새, 그리고 노인 특유의 배설물 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것은 죽음과 부패의 냄새였다. 여기가 502호입니다. 간호사장은 50대 중반의 최 씨라는 여자였다. 누렇게 변색된 간호사복을 입은 그녀의 눈은 탁하고 무감각했다. 허리춤에는 열쇠 꾸러미가 절그럭거렸다. 그녀는 박옥자는 쳐다보지도 않고 내 쪽을 바라보았다. 나는 일부러 티가 나지 않는 낡은 코트로 갈아입고 그리 두껍지 않은 돈 봉투를 손에 꽉 쥔 채 비굴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최 간호사장님, 정말 패가 많습니다. 나는 슬그머니 그녀의 주머니에 봉투를 찔러 넣었다. 거친 그녀의 손등을 일부러 한 번 꽉 잡았다 놓았다. 저희 시어머니가 병세가 좀 특이하셔서요. 최 간호사장은 주머니 속 봉투의 두께를 가늠해 보더니 굳어있던 입꼬리를 살짝 풀었다. 말해봐요. 주의사항이 뭡니까? 폭력성이 있나요? 아니면 벽에 칠을 하나요? 박옥자는 떡대 좋은 남자 요양보호사 2명에게 제압당해 철제 침대 위에 눕혀진 상태였다. 그녀는 여전히 발버둥치며 웅얼거렸다. 이거 놔. 내가 누군지 알아? 내 아들이 나는 박옥자를 등지고 서서 목소리를 낮췄다. 세상에서 둘도 없는 효부이자 어쩔 수 없는 현실에 부딪힌 며느리의 목소리였다. 둘 다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전형적인 결성 홍조형 달츠하이머래요. 더위를 끔찍하게 타시거든요. 몸에 열이 오르면 뇌로 피가 쏠려서 환각을 보고 사람을 공격하세요. 그래서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빛을 번뜩였다. 어머니 병세 안정을 위해서 난방을 너무 세게 틀면 절대 안 돼요. 춥다고 하셔도 그건 환각이에요. 병이 악화된다는 신호니까요. 최 간호사장이 눈썹을 치켜세웠다. 십수년 짬밥의 눈치가 백단인 그녀는 자식들이 부모를 이곳에 버리러 올 때 어떤 핑계를 대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기름값 아끼고 좋지 뭐. 그녀의 눈에 접수 완료라는 신호가 스쳤다. 걱정 마세요. 최 간호사장은 장부에 무언가를 휘갈겨 썼다. 확실하게 냉찜질 교법으로 모시겠습니다. 환자가 뭐라고 떠들든 노망나셔서 그래요? 나는 즉시 말을 받으며 눈가에 눈물까지 맺힌 척 연기했다. 없는 말 지어내는 걸 제일 좋아하세요. 며느리가 학대한다. 아들이 불효한다 선생님. 절대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 헛소리는 무시해주세요. 여기선 미치광이 말 아무도 안 믿어요. 최 간호사장이 손짓하자 남자 직원들이 익숙하게 넓은 가죽 구속복을 꺼내 들었다. 안 돼. 수아야. 이 독사 같은 년. 너 저 사람들한테 뭐라고 했어? 분위기를 감지한 박옥자가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발악했다. 평소 삿대질하던 그 손이 닭발처럼 허공을 핥히었다. 나는 침대 곁으로 다가가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산발이 된 머리, 바닥에 떨어져 먼지 투성이가 된 비싼 숄, 공포에 질린 눈동자는 도살장에 끌려온 짐승의 그것이었다. 나는 손을 뻗어 헝클어진 그녀의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었다. 아기를 어르듯 부드러운 손길이었다. 어머니, 푹 쉬세요. 입모양으로만 알아볼 수 있게 또박또박 말했다. 여기 겨울은 아주 길거든요. 철컥, 철컥. 가죽끈이 그녀의 손목과 발목을 조였다.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병실을 나갔다. 등 뒤에서 박옥자의 처절한 비명이 들려왔지만 육중한 철문이 쾅 닫히며 그 소리를 다른 차원의 세계로 격리해버렸다. 복도 끝 창문 틈새로 황소바람이 들이닥쳐 코트 자락을 휘날렸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아, 정말 춥다. 문 밖에 쫓겨나 있던 그날, 내가 느꼈던 그 온도처럼. 그 후로 집안은 무서울 정도로 고요했다. 김지훈은 야근이 잦아졌다. 아니, 야근을 핑계로 집에 늦게 들어왔다. 텅 빈 집이 무서워서,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매일 저녁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는 나를 마주하기가 두려워서겠지. 나는 뒤늦게 찾아온 평화를 만끽했다. 박옥자의 흔적을 모조리 지워버렸다. 그녀가 앉았던 가죽 소파는 재활용 스티커를 붙여내놓고 포근한 패브릭 소파로 바꿨다. 촌스러운 원색의 나프탈렌 냄새가 진동하던 옷가지들은
전부 헌옷수거함에 처박았다. 볼륨을 쩌렁쩌렁하게 높여대던 텔레비전도 치워버리고 빔 프로젝터를 설치했다. 집안 구석구석을 칫솔로 닦아내며 그 여자가 이 공간에 존재했다는 사실 자체를 박멸했다. 한편 속립요양원의 치료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청소부 아줌마에게 쥐어준 푼돈 덕분에 박옥자의 근황을 간간히 전해 들을 수 있었다. 502호 병실의 라디에이터는 항상 고장 상태라고 했다. 박옥자는 매일 밤 춥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지만 간호사들은 며느리의 신신당부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건 환각이에요. 그들은 이불을 더 주기는커녕 열을 식혀드린다며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다. 그녀가 자꾸 구속고 끈을 물어뜯으려 해서 혀 깨물 방지용 재갈을 물려놨다는 소식도 들렸다. 그곳은 진정한 냉동 감옥이었다. 따뜻한 유자차도, 보일러도, 껍질 깐 귤도 없다. 오직 뼈에 사무치는 한기와 미친 사람 취급받는 절망뿐. 매일 밤 따뜻한 욕조에 몸을 담글 때마다 눈을 감고 상상했다. 차가운 철제 침대 위에서 새우처럼 웅크리고 떨고 있을 박옥자의 모습을. 동상으로 피부가 짓무르고 관절이 굳어가는 고통을 상상하면 그 어떤 복수보다 달콤한 전율이 일었다. 동짓날 서울에 폭설이 내렸다. 거위 털 같은 눈송이가 세상을 하얗게 뒤덮었다. 여보, 오늘 동지잖아. 어머니 뵈러 가요? 아침 식탁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단팥죽 한 그릇을 내놓으며 말했다. 숟가락을 든 지훈의 손이 움찔했다. 지난 한 달간 그는 면회 이야기를 한 번도 꺼내지 않았다. 회피는 이 남자의 유일한 생존 본능이었다.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길도 미끄러울 텐데 그가 말끝을 흐리며 꽁무니를 뺐다. 눈이 오니까 어머니가 더 외로우시죠. 나는 단호하지만 부드러운 눈빛으로 그를 보았다. 그리고 어머니 좋아하시는 팥죽 써놨단 말이야. 우릴 못 알아보셔도 맛이라도 보여드려야죠. 지훈은 거절할 명분이 없었다. 강원도로 가는 국도변엔 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바퀴가 눈을 밟는 뽀득거리는 소리가 최면처럼 귓가를 울렸다. 창밖 풍경은 화려한 도시에서 황량한 설원으로 바뀌었다. 귀신 손톱 같은 마른 나뭇가지들이 회색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고 길가의 눈은 이미 딱딱한 얼음이 되어 있었다. 요양원에 도착하자 수산함은 극에 달했다. 마당의 눈은 치우지 않아 질척이는 진흙탕 길이 되어 있었고 털이 곤두선 길고양이 몇 마리가 쓰레기통 옆에서 우릴 경계하며 노려보았다. 502호 병실 문을 여는 순간 냉동창고 문을 연 듯한 냉기가 훅 끼쳐왔다. 복도보다 방 안이 더 추웠다. 박옥자는 창가 쪽 침대에 누워 있었다. 침대 머리맡에 이름표가 없었다면 한때 기세등등하던 그 여자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불과 한 달 만에 10년은 늙어 보였다. 통통하던 볼살은 쏙 빠져 광대뼈가 툭 튀어나왔고 피부는 죽은 사람처럼 푸르죽죽했다. 머리는 이 잡기 편하게 빡빡 밀려 있었다. 얇디얇은 환자복 위로 호치불 하나만 덮고 있었는데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황소바람을 막기엔 턱없이 부족해 보였다. 우리를 보자 탁하던 그녀의 눈에 생기가 돌았다. 그것은 살고 싶다는 처절한 갈망이었다. 지훈. 성대가 상했는지 쇳소리가 섞인 거친 목소리가 나왔다. 지훈은 어머니의 몰골에 충격을 받은 듯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가 달려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지만 얼음장 같은 체온에 화들짝 놀랐다. 엄마. 손이 왜 이렇게 차요? 방이 왜 이렇게 춥냐고요? 지훈이 따라 들어온 최 간호사장을 노려보며 소리쳤다. 최 간호사장은 무표정하게 어깨를 으쓱했다. 보호자님, 저희는 며느님 당부대로 케어하고 있습니다. 환자분이 더위를 타면 발작해서 사람을 물어뜯거든요. 그리고 요새 대소변을 못 가리셔서 이불에 자꾸 실수를 하시는 바람에 두꺼운 건 빨아서 널어놨어요. 완벽한 핑계였다. 박옥자가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눈가 주름을 타고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아니야, 추워나 너무 추워. 그녀는 영양실조로 부러진 손톱으로 지훈의 옷소매를 부여잡았다. 집에 가자 지훈아, 엄마가 잘못했다.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집에 데려가줘. 지훈의 마음이 흔들렸다.
애원하는 어머니의 눈을 보자 마음이 약해진 것이다. 수아야, 그가 나를 돌아보았다. 여보, 우리 그냥 엄마 모시고 갈까? 집에서 간병인 쓰면 되잖. 이 순간이 올 줄 알았다. 나는 천천히 침대 옆으로 다가가 들고 온 보온통을 협탁에 내려놓았다. 여보, 그럼 가서 퇴원 수속 어떻게 하는지 상담 좀 받고 와요. 그리고 집으로 모시려면 의료 장비 뭐 필요한지도 물어보고. 나 엄마랑 잠깐만 있을게. 지훈은 구세주라도 만난 듯 고개를 끄덕이며 밖으로 나갔다. 이 숨막히는 공기와 어머니의 원망 섞인 눈빛을 견딜 수 없었을 것이다. 병실엔 나와 박옥자, 그리고 내 뇌물을 먹고 잠시 눈길을 닫아주기로 한 최 간호사장만 남았다. 보온통 뚜껑을 열자 달콤하고 고소한 팥죽 냄새가 차가운 공기 중으로 퍼져나갔다. 박옥자가 냄새를 맡고 목을 대를 꿀꺽거렸다. 드시고 싶으세요? 나는 숟가락으로 죽을 떠서 호호 불었다. 박옥자가 굶주린 개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숟가락을 입가에 가져가던 나는 멈칫했다. 어머니, 방금 잘못했다고 하셨어요? 나는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띠고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수아야. 예전엔 내가 미안했다, 용서해 다오. 여기 너무 추워 얼어 죽을 것 같아. 그녀는 콧물과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애원했다. 한때 집안의 생사력 탈권을 쥐고 흔들던 태후마마가 그토록 무시하던 며느리에게 꼬리를 흔들며 빌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는데도 마음은 호수처럼 잠잠했다. 용서가 밥 먹여주나? 내가 문밖에서 얼어 죽을 뻔했던 그 2시간은? 내 자존심을 발매트처럼 짓밟았던 그 세월은? 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숟가락에 담긴 팥죽을 옆에 있는 쓰레기통에 쏟아버렸다. 툭! 걸쭉한 붉은 죽이 쓰레기 봉투 위로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박옥자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나는 숟가락을 놓고 가방에서 두툼한 캐시미어 목도리를 꺼냈다. 작년 생일에 그녀가 내 반달치 월급을 털어 사내라고 했던 그 목도리였다. 나는 그녀의 목에 목도리를 둘러주고 아주 꼼꼼하게 매듭을 지어주었다. 내 얼굴이 그녀의 코앞까지 다가갔다. 공포로 파르르 떨리는 그녀의 눈가 근육 하나하나가 다 보였다. 어머니, 저도 모시고 가고 싶죠. 나는 한숨을 쉬며 안타까운 척했다. 근데 어쩌죠? 나는 검지로 내 관자놀이를 톡톡 쳤다. 저도 요즘 건망증이 심해서 집 비밀번호를 까먹었거든요. 박옥자의 몸이 딱딱하게 굳었다. 그 말은 녹슨 칼이 되어 그녀의 기억 중추를 후벼 팠다. 그녀가 집안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고 내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던 그날 오후가 떠올랐을 것이다. 인과응보. 그리고요. 나는 그녀의 귓가에 입술을 대고 눈송이처럼 가볍지만 뼛속까지 시린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이 말이에요. 어머니 없는 생활에 벌써 적응했어요. 지금 그 꼴로 집에 가봤자 짐덩어리밖에 더 되겠어요? 아들 끔찍하게 생각하시잖아요. 아들 힘들게 하고 싶으세요? 박옥자가 입을 쩍 벌리고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구멍에선 꺽꺽 하는 바람 빠지는 소리만 났다. 절망. 완벽한 절망. 그녀는 깨달았다. 눈앞에 있는 건 만만하던 며느리가 아니라 지옥에서 기어 올라온 복수의 화신이라는 것을.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지훈이 돌아오고 있었다. 수아야, 의사 선생님이. 나는 재빨리 허리를 펴고 손등으로 눈가를 훔친 뒤 남편 쪽으로 돌아섰다. 내 얼굴은 이미 세상에서 제일 슬픈 며느리의 표정으로 바뀌어 있었다. 여보, 어머니가 방금 저한테 그러시네. 집에 안 가시겠대. 뭐? 지훈이 멍한 표정을 지었다. 여기 친구들도 많이 사귀셨고 춥긴 해도 다 같이 지내는 게 좋으시대. 그리고 집에 가면 우리한테 짐 된다고 간병인 비용 드는 것도 미안하시다고 어머니. 정신은 오락가락하셔도 마음속엔 당신 생각뿐이야. 나는 말을 하며 박옥자의 손을 잡는 척 엄지손가락으로 그녀의 손등 합곡혈, 호구을 있는 힘껏 눌렀다.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에 그녀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엄마, 정말이에요? 지훈이 물었다.
박옥자는 극심한 통증에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며 눈물만 흘렸다. 내 서슬퍼런 눈빛과 손의 악력에 제압당한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지훈의 눈엔 그 떨림이 감동의 동의로 보였다. 엄마 정말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럼 엄마 뜻대로 할게요. 봄 돼서 날 풀리면 그때 다시 모시러 올게요. 봄. 이 냉골에서 이번 겨울이나 넘길 수 있을지 모르겠다. 우리는 요양원을 나섰다. 눈발은 올 때보다 더 굵어져 있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덮여 모든 죄악을 묻어버릴 기세였다. 따뜻한 차에 올라타자 지훈이 시동을 걸었다. 여보, 역시 엄마 마음 아는 건 당신뿐이다. 그가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내 손을 잡았다. 나는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풍경을 보았다. 눈보라 속에 희미해져가는 그 음산한 폐교 건물이 점 하나가 되어 사라질 때까지 나는 남편의 손을 마주 잡았다. 따뜻했다. 그러며 나는 앞을 응시하며 맑고 투명한 미소를 지었다. 우린 가족이잖아요. 차가 터널로 진입했다. 어둠이 차를 삼키고 헤드라이트 불빛만이 앞을 비췄다. 그 어둠 속에서 눈보라에 묻힌 누군가의 절규가 들리는 듯 했다. 하지만 상관없다. 내 집은 이제 아주 따뜻하니까. 끝.